당신들은 환자를 숫자로 본다. 프랑스 의사가 생방송에서 폭로해버렸습니다. 한국 응급실을 본 후 자국 의료계를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신자 친한 스파이라는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직마저 위험해진 상황.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세유 병원 응급실.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5시간을 기다립니다. 반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12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납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야. 생명이야. 그의 절규가 전 유럽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과연 한 의사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레미 듀랑 43세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병원에서 20회를 일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8시 병원 주차장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응급실 입구 쪽에서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43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의자는 20개뿐이었죠. 나머지 23명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맨바닥에요. 80살쯤 된 할머니 한 분이 딱딱한 타일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계셨어요. 옆에서 손녀로 보이는 20살 정도의 여성이 할머니 머리에 자신의 외투를 깔아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를 내셨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할머니가 새벽 3시부터 여기 계세요. 손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벌써 5시간이 지났는데 언제쯤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거든요. 간호사는 2명, 43명의 환자를 5명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동료 피에르가 혈압계를 목에 걸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가 역력했어요. 레미 고마워.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어. 피에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번 베드 환자는 심근경색 의심인데 CT 촬영이 오후 2시까지 밀렸고 5번 베드 환자는 복막염 가능성이 높은데 수술실이 내일 오전까지 비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프랑스 국립병원의 현실이었죠.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였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과 과호흡, 복부 압통이 있습니다. 구조사가 간략히 보고했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는데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새벽부터 토하고 있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그녀를 6번 베드로 옮겼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검사 결과가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15분이면 나와요.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15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네. 응급실에서는 모든 검사가 빨라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심 같은 거였어요. 15분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그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시간 후였어요.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급성 위염과 탈수였죠. 수액 치료와 위장약 처방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루 이틀 푹 쉬시면 회복될 거예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뭔가요? 한국 삼성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하면 5분 안에 분류를 해줘요. 중증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삼성? 그 전자회사 말인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요. 삼성서울병원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건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회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성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분 만에 응급분류, 15분 만에 검사 결과, 정말 그런 병원이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가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한국 여학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5분 만에 응급분류, 15분 만에 검사 결과.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죠. 첫 번째로 나온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영상이었어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를 간호사가 맞이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초, 응급분류를 위한 초기 평가가 3분, 혈액 채취부터 결과 확인까지 12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편집된 홍보 영상이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들이 수십 개나 나왔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후기였어요. 한 명도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 인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응급실에서 2시간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입원했어요. 의료진이 정말 친절하고 빨랐어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런 병원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특유의 과장된 홍보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에르, 혹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글쎄, 성형수술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왜? 응급의료 말이야. 어제 한국 환자를 봤는데 거기서는 응급실 처리가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고. 간호사 마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레미, 너무 믿지 마. 아시아 사람들은 과장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2023년 응급의료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A등급을 받았더군요. 프랑스는 C등급이었어요. 골든타임 내 대응률도 한국이 91.5%, 프랑스는 67.3%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장 루이 베르나르 병원장은 60대 중반의 권위 있는 의사였어요. 20해 동안 이 병원을 이끌어온 분이죠. 병원장님,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휴가? 갑자기 웬 휴가? 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베르나르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레미, 자네 요즘 이상해.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한가? 우리 프랑스가 의료 선진국 아닌가? 그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휴가는 거절하네. 병원장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라도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내 클레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올 생각이야. 한국? 갑자기 뭔 소리야? 여행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낫지 않을까? 여행이 아니라 연구야.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고 싶어. 클레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레미,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한국이 우리보다 뭐가 낫다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20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병원이 그렇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제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이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공항 곳곳에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 눈에 띄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다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응급차 전용 차로가 있었고 병원 안내 표지판이 상세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이었는데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까운 대형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유명하고요.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해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 한국 여학생이 말했던 바로 그 병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드디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 여학생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자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자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7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룬 건 아니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삼성서울병원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삼성서울병원이라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병원 가시는군요. 아프신 건 아니죠?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요? 외국 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병원이 꽤 유명하거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응급차 전용 차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든 차들이 그 차로를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기 빨간 차로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차 전용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양심상 안 들어가죠. 15분 정도 달렸을까요? 멀리서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르세유 병원의 3배는 되어 보였거든요.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응급실 대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응급실 대기 환자 12명, 예상 대기 시간 25분, 중증 응급 환자 즉시 진료 가능. 이게 실시간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전광판에 병원 전체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과별 대기 현황, 수술실 운영 상태, 응급실 상황, 심지어 주차장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급실을 구경하고 싶은데요. 의사인데 연구 목적으로.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곧 대답했어요. 응급실 견학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 간호사가 곧 내려올 거예요. 3분 후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간호사입니다. 응급실 견학을 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김 간호사의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궁금해서.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까요? 김 간호사가 벽면에 터치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실시간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이에요. 환자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현재 응급실에 있는 모든 환자의 상태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최응급, 노란색은 응급, 초록색은 비응급.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네요. 맞아요. 담당 의사, 처치 내용, 검사 진행 상황, 예상 퇴원 시간까지 모든 게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응급실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프랑스 병원처럼 환자들이 고함치거나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그래요. 환자들이 언제 진료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의 표정이 평온했어요. 누구 하나 초조해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김 간호사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약품과 의료기기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로봇이에요. 의료진이 일일이 가져올 필요가 없죠. 로봇이 의료진 일을 대신한다고요? 단순 운반 업무만요. 덕분에 의료진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재보세요.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가 들것에서 응급실 침대로 옮겨지는데 걸린 시간이 15초. 간호사가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데 30초.
의사가 도착해서 초기 진단을 내리는데 1분 30초, 총 2분 15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중증 환자면 더 빨라요. 환자는 심근경색 의심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즉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지시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10분 안에 나올 거예요. 정확히 9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심장내과에 연락했어요. CCI 촬영 준비됐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심장내과로 이송되었어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맞나요? 제가 너클 잃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다만 시스템이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거죠. 김 간호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응급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각 구역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0년 정도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견학을 마치고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제가 알고 있던 의료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한국 의료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니까요. 김 간호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병원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프랑스에도 도입할 수는 없을까?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서 5시간씩 기다리는 일을 없앨 수는 없을까? 호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병원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다음 장을 쓸까요? 레미의 프랑스 의료계 갈등과 반발 상황 분석했다. 사용자가 계속 다음 장을 쓰라고 했다. 제사장을 써야 한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제사장은 빌런 등장. 이건 광고 아닙니까? 아니다. 이건 광고 아닙니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세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화장실조차 한국보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밤새도록 썼어요. 열정이 넘쳐 흘렸습니다. 프랑스 응급의료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미래를 본 것 같았거든요. 이틀 밤을 새워서 완성한 글을 프랑스 의학저널에 투고했습니다. 편집장인 필립 모레노 교수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20년 전 의대 동기였죠. 레미, 이 글 정말 내가 쓴 거야? 필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왜? 뭔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야.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다고. 내가 직접 본 거야.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어. 그럼 바로 실어주지. 이런 글은 의료계의 파장이 클 텐데. 일주일 후 제 글이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의학저널 홈페이지 조회수가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난리였어요. 제 트위터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에 5,000명 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뒤랑 교수님 덕분에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프랑스 이뉴스에서 10분짜리 특집 방송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프랑스 공공의료노조에서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데 동료 피에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레미, 큰일 났어. 노조에서 성명서 냈어. 성명서? 피에르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제목이 있었어요. 뒤랑 교수의 한국 찬양, 의료진 현실 무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뒤랑 교수는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왔다.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과로에 시달리는지, 번아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프랑스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다. 노조 위원장 마르크 듀부아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뒤랑 교수의 글은 한국 의료계의 홍보물에 불과하다. 쇼케이스형 선진 시스템을 보고 와서 마치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레미 괜찮아?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무슨 소문? 한국에서 돈 받고 왔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조심해.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회에서 공식 서한이 왔어요. 듀랑 교수에게 귀하의 최근 언론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정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학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언론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치 못한 발언이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 경고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난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자 클레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너무 성급했어. 한국 구경 한번 다녀와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면 어떡해? 깎아내린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제시한 거야. 남들 눈에는 안 그렇게 보여. 당신 교수직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듀랑은 팔렸어. 친한 프로파간다 아니냐? 한국 정부에서 돈 줬나? 프랑스 의료진 모독하는 거 아냐? 악성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제 개인 신상까지 거론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마르세유 국립병원 듀랑 레미, 나이 43, 애들 둘 있는데 이런 짓 해도 되나?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니 베르나르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미, 자네 때문에 병원이 곤란해지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언론에서 계속 전화가 와. 우리 병원 입장이 뭐냐고. 자네가 병원을 대표해서 한 발언이냐고.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래도 자네는 우리 병원 소속이잖아. 앞으로 언론 활동은 병원 승인을 받아서 해. 그럼 제 학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문의 자유와 무책임한 발언은 달라. 그날 오후 절친한 친구인 자크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어요. 레미, 너 정말 미쳤구나. 자크의 첫마디였습니다. 왜? 한국 하나 다녀와서 이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 너 교수직 날아간다. 자크, 넌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도 나름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다고?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서 5시간씩 기다리는데 그래도 그건 우리 사정이잖아. 외국 나가서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환자들을 위한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정확한 자료를 모으자.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자. 그래야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레미는 팔렸어. 공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제 글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사이 쌓인 악성 댓글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듀랑 레미, 너 한국에서 얼마 받았냐? 친한파 의사의 거짓 선동을 멈춰라. 프랑스 의료진 모독하는 배신자. 댓글들은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을 언급하는 글까지 나타났어요. 듀랑의 아내 클레르도 한국 돈에 매수됐나? 애들 학교는 어디야? 국제학교 보내려고 한국에서 돈 받은 거 아냐? 그날 아침 클레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있어. 뭐라고? 친구들이 그래. 너네 아빠 한국 스파이냐고. 선생님도 어색해하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가족까지 고통받게 만들었다니. 병원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 몇 명이 제 뒤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미 교수 진짜 이상해졌어. 한국 갔다 와서 완전히 바뀌었지. 돈 받고 온 거 아닐까? 아니면 왜 저렇게 극성이야? 쯧쯧, 부끄럽다 정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의사회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듀랑 레미 교수의 최근 언론 활동에 대해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의료윤리 위반이라니.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클레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 동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어제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이 그러는데 당신이 한국 정부 앞잡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대.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국에 가지 말았을 것을. 아니, 그래도 가서 본 것은 진실이었는데. 그날 밤 오랜 친구 자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레미, 내 상황 들었어. 정말 심각하구나. 자크, 나 정말 잘못한 걸까?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너무 이상해. 한국 갔다 와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자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예전 너는 신중했어.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한국에 홀린 것 같다고. 홀린 게 아니라 진짜로 대단한 시스템을 본 거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 교수직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꿈이었을까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니 베르나르 병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레미, 자네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의사회에서 징계 검토에 들어갔어. 그리고 대학에서도 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휴직이요? 자네가 너무 나갔어. 언론에서도 자네를 문제 삼고 있고 어제 르피가로에서도 자네 기사 났더군. 집에 돌아와서 르피가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에 홀린 의사, 듀랑 레미의 위험한 착각.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듀랑 교수는 일주일간의 짧은 한국 방문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이는 학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다면 왜 한국 의사들이 과로사하고 있는가? 왜 의료진 파업이 끊이지 않는가? 듀랑 교수의 주장은 한국 정부의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한국 의료진들이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언이 많다. 기사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한국 측에서 저에게 좋은 것만 보여준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간호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교수님 상황을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났어요. 교수님이 저희 병원을 소개하셨다가 고생하고 계신다고. 김 간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오세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본 것이 진짜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2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프랑스 의료 노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저에 대한 규탄이었어요. 듀랑 레미 규탄 집회. 프랑스 의료진 모독 중단하라. 뉴스에서 집회 장면을 보는데 수백 명의 의료진이 거리에 나와 제 사진을 들고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듀랑은 배신자다. 한국 앞잡이를 용납할 수 없다. 구호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자. 이번에는 더 정확히, 더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자.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제가 본 것이 전부일까? 숨겨진 어두운 면은 없을까?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차트 찾는 데만 30분씩 걸렸는데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끝. 응급실에서 다른과 연락할 때 전화 돌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요. 이런 증언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본 것이 맞다는 것을. 효율적인 시스템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제 가족까지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식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본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뒤랑 교수님이시죠? 저는 프랑스 24방송국의 마리 뒤보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요? 무슨 일로? 교수님 상황을 들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견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정한 인터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인터뷰요? 네, 생방송으로요. 오늘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1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이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기사나 온라인 글로만 제 입장을 전달했는데 생방송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러시면 준비할 시간이. 교수님, 지금이 기회예요. 악성 댓글과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말씀하세요. 시청자들이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마리 뒤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할 기회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레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생방송 인터뷰 나간다. 클레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방송? 당신 미쳤어? 지금 상황에서 생방송을 나가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직접 말해야 해.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어. 당신 교수직 정말 날아가고 싶어? 클레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오후 내내 무엇을 말할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볼 때마다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어요. 저녁 6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이해해줄까? 방송국에 도착하니 마리 뒤보가 반겨줬습니다. 40대 초반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교수님 오셔서 감사해요. 많이 긴장되시죠? 솔직히 많이 떨려요. 괜찮아요.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마리 뒤보의 다음 말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자들 중에 의료진도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녁 9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레미 뒤랑 교수를 모셨습니다. 마리 뒤보가 카메라를 보며 인사했어요. 저는 스튜디오 조명이 얼굴에 뜨겁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셨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데요. 먼저 왜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한국 환자를 치료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환자가 한국에서는 응급실 처리가 훨씬 빠르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다녀오셨죠. 무엇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없었어요. 마리 뒤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교수님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의료진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진들의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그럼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정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었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 개선돼야 해요. 마리 뒤보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의료 노조에서는 교수님을 친한 선동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선동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프랑스 의료진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보시나요? 완벽하지는 않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대답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프랑스는 죄송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마리 뒤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 기술을 앞세우지만 그 안에 정직함과 윤리를 담고 있어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받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말한 걸까? 시청자들이 이해해 줄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벌써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랑 교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 병원도 변해야 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긍정적인 댓글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클레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모르겠어.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봤어.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 클레르가 처음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 있는 김지영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이 응원하고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생방송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미확인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개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랑 교수, 당신은 이제 끝이야. 오늘 아침 뉴스 봐라. 두 번째 문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회에 소집했어. 당신 때문이야.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첫 번째 톱 뉴스가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프랑스 24 생방송에 출연한 뒤랑 레미 교수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제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편집된 부분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는 기다림 속에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뒤랑 교수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프랑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어제 밤부터 시작된 의료진 시위 장면이 나왔어요. 병원 앞에 수백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랑을 규탄한다. 프랑스 의료 모독 중단하라.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다. 구호 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제 이름을 외치며 규탄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르세유 국립병원 이사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뒤랑 레미 교수의 발언은 우리 병원과 프랑스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강력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클레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클레르가 텔레비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시위라고? 어젯밤 생방송 때문이야. 의료계가 완전히 뒤집혔어. 아 진짜.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클레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베르나르 병원장이었습니다. 레미, 당장 병원으로 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 자네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병원장님, 저는 제 소신을 말한 것뿐입니다. 소신? 그게 소신이야? 우리 병원 명예에 먹칠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병원장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당장 와. 이사회에서 자네를 보자고 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를 본다는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히 길게 느껴졌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뒤랑 교수님, 어젯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뒤랑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끝이네. 귓속말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진이 빠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이사회 위원 7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앉으시오. 이사회 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랑 교수, 어젯밤 당신의 발언을 들었소. 네. 우리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소. 그것도 전국 생방송에서. 위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당신은 우리 병원 소속 교수요. 당신의 발언은 곧 우리 병원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프랑스 의료계 전체를 모독했다는 점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섰소.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명의 시선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소.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뒤랑 레미 교수, 당신을 즉시 직무정지 처분한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직무정지요? 앞으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병원 출입을 금지하며 모든 진료 업무에서 배제한다. 또한 추가적인 언론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그럼 제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의사가 인수할 것이요. 20회 동안 제가 돌봐온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믿고 치료받던 분들이요. 언제까지입니까? 무기한이요.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하겠소. 무기한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어요. 그럼 이제 가시오. 개인 물품은 내일까지 정리해서 가져가고. 이사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20회 동안 매일 걸었던 이 복도를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니. 병원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전화였어요. 뒤랑 교수님,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WHO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교수님의 상황을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자료 말입니까? 2023년 세계 응급의료 시스템 평가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교수님이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았다는 뜻이었어요. 교수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WHO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온다니.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였어요. 교수님, 한국 의료진 512명이 연서명을 했어요. 김지영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서명요? 교수님을 지지하는 연서명이에요. 뒤랑 교수는 용기 있는 증언자다. 그의 발언은 데이터로 뒷받침된다는 내용으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를 모르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니. 그리고 오늘 오후에 WHO 발표가 나오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교수님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바뀔까? WHO 자료가 나오면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사과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것. 오후 3시 드디어 WHO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WHO 공식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제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론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50통이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웠거든요. 클레르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화면에는 WHO 공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2023년 세계 응급의료 시스템 평가 결과 마이너스 한국 전 항목 1등 달성. 보고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급실 골든타임 내 대응률 한국 91.5%, 프랑스 67.3%, 평균 응급 분류 시간 한국 4분, 프랑스 27분, 혈액 검사 결과 대기 시간 한국 13분, 프랑스 4시간 15분, 환자 만족도 한국 93.2점, 프랑스 71.7점. 모든 수치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과 일치했어요. 제가 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더 놀라운 건 WHO 사무총장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 특히 환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과 첨단 기술의 조화는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오후 5시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의사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WHO 발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듀랑 교수의 발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녁 뉴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아침에 저를 비판했던 바로 그 앵커가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WHO 공식 자료에 따르면 듀랑 교수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베르나르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미, 병원으로 나와줄 수 있나?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던 톤이 사라지고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해. 병원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은 사라져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7명의 이사들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권위적이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레미 교수,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WHO 발표를 봤소. 그리고 우리가 성급했던 것 같소. 성급했다고요?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싶소. 그리고 공식 사과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신 제안이 있어요.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20해 동안 고마웠지만 이제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해요. 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사과하고 복직시켜주겠다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해간의 병원 생활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했던 사람들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의료 평론가로 활동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의료의 진실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응급실의 문은 기술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더 자세히 소개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의료 선진국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의료진이 된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한국 의료진입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프랑스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달린 댓글이었어요.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이지은입니다. 마르세유 병원에서 만났던 한국 유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그날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댓글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의대생이 되었어요. 교수님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명의 환자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료란 무엇일까요? 첨단 장비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위한 진심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본 거죠.
의료진 여러분,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맙시다. 환자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시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의료의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언제 의료진의 진심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르세유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20해를 살았지만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새로운 댓글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의료진입니다. 오늘 교수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어요. 환자들에게 더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하면서요.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끝이 이야기는 실제 WHO 데이터와 의료 전문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각색된 팩션입니다. 진정한 의료 선진국은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의료진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